16살 되던 해에 중앙당 간부들이 와서 벤츠 딱딱 승용차도 한번 태우고 간 것이 특수부대였어요. 특수부대로? 예, 사격은 기본이고요. 사격은 매일 하니까 이 도끼 같은 거 있잖아요. 손도끼. 예, 손도끼 같은 게 그냥 날아가 그냥 이 판에 그냥 딱딱 꼽혀요. 예. 그 정도로 훈련을. 예, 기본적으로 남자 한두 명은 제압합니다. 이야. 그래서 거기는 거의 살인 공장이라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 중에는 항장역 암살 지령도 있고, 큰 것도 있네. 뭐 군부대 장악도 있고, 충성심 하나로 그리고 내가 잘못되면 내 가족이 잘못된다는 생각 그게 머릿속에 항상 있죠. 처음에는 그냥 뭐 강사의 정훈장교 군인을 이렇게 알고 지냈는데 만나다가 정이 든 예, 거예요? 정이 들었죠. 그때 처음으로 아 나도 감정 있는 사람이구나.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 예. 자수해라, 자수해라. 내가 널 사랑하니까 자수해서 우리 같이 살자. 평범하게 살면 안 되겠냐. 그래서 또 혼돈이 온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사람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많았어요. 북한에 너무 실망을 많이 했고 우리 집 가족 전부 재산 압수하고 다 애기까지 조카들까지 다 어디 실려갔다 하더라고요. 아유. 그럼 생사를 모르고요? 네. 그렇게 됐더라고. 끊임없이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안 된다. 알아볼 필요도 없다. 즐거운 웃음과 유쾌한 인생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인생 수업 토크쇼 대찬 인생! 자, 오늘 이야기 주제가 바로 그래 나 아줌마다 안 돼요. 여자들은 사실 처음에 아줌마 소리 들으면 굉장히 내가 어딜 봐서 아줌마야? 당황하는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그래 나 아줌마다. 그래서 아줌마인데 뭐 어쩌라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가끔 또 이렇게 아줌마 소리가 좀 불쾌하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아줌마 소리가 불쾌하게 들린다는 게 아줌마가 싫은 게 아니라 인토네이션이 싫은 것 같아요. 아줌마, 아줌마 이러면 그 표정이 네. 나를 깔보는 듯한 그 표정이 그 인토네이션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왜 어쨌는데 아줌마가 뭐 너한테 뭐 피해진 거 있어? 이렇게 나오긴 그쵸 그쵸. 물론 그렇죠. 물론 그 아줌마나 아저씨나 그 톤을 그렇게 하면 이거 봐요 아줌마. 아니 이 아줌마가 어디다 대고 이렇게 되는 네, 쪽에서 네. 많이 하니까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또 친근함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하고 싶대요. 이거 봐요. 아주머니 하면은 별로 안 친한 아주머니야. 아주머니 하면 좀 한치 걸러고 아주머니 하면 좀 한치 걸러고 아줌마! 재채기를. 재채기 아줌마. 그 아줌마는 그래도 좀 가까이 있는 것 같은 느낌도 그런 것도 있어요. 자칫하면 자기는 욕을 한다고 표현 안 하면서 욕하는 스타일로 들릴 수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아저씨들이 아줌마들한테 하는 말투는 다 무슨 뭐 XX 여까지 들릴 정도. 이 아줌마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거는 욕이다. 예, 이렇게 그 충분히 약간 들을 수 아줌마 있습니다. 할 때는 약간 좀 무시하는 네. 느낌이에요. 근데 보통 억양 때문에 아줌마를 싫어하는 경우도 있지만 평생 거부하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 제 주변에 어떤 분은 그 50 중반이신데 지금도 아줌마 소리가 너무 싫으셔가지고 지하철에서 어떤 분이 아줌마 자리 때문에 아줌마라고 그랬다고 굉장히 오래 싸운 분도 있으세요. 그 아줌마 소리 때문에. 그 지하철에서 아줌마 소리가 싫다고 싸웠대잖아요. 얼쑤! 그 자체가 아줌마야. 그 자체가. 그래서 그런가 왜 우리나라에는 남자, 여자 그리고 아줌마가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제3의 성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아줌마 같지 않은 아줌마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두 분이 바로 그 김성령 씨하고 김희애 씨예요. 아, 예, 김성령 씨는 뭐 얼마 전에 그 시상식 봤는데 그 미니 드레스 입고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김성령 씨가 이제 올해로서 이제
48. 정말? 네. 마흔여덟이요? 예, 그렇습니다. 김희애 씨도 48이고 같이 이제 저랑 동갑이에요. 6, 7년. 참 어디가 동갑이라는 얘기 참 제가 잘 안 하거든요. 김성령 씨. 안 나오죠. 아니 저는 이제 김성령 씨하고 같이 아, 방송하는데 거기 동갑이에요? 예, 아유, 박미선 씨가 훨씬 안정감은 있어요. 김성령 씨도 저를 보더니 좀 저랑 동갑이세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동갑이라고 말하기 미안할 정도로 실물이 훨씬 동안이에요. 저 중마 여신. 예. 그 88년도 이제 미스 코리아 진으로 해서 저도 이제 88년도 데뷔, 저도 88년도 데뷔했거든요. 가만히 있어 놔요. 거기다 자꾸 섞지 말고. 어떻게든 숟가락 좀 얹어보려고요. 그리고 이제 두 아이의 엄마예요. 그것도 저도 이제 두 아이 엄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주로 이제 맡으시는 역할이 재벌가의 이제 사모님 역할을 맡았죠. 근데 이제 그 재밌는 사연은 이 최근 나왔던 상속자에서 이민호 씨 나이에 그 아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연스러운 연기가 나올 수 있었고 그 실제적으로는 이제 김정영 씨의 부군이 부산에서 굉장히 큰 그 스포츠 관련 시설을 운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는 뭐 사실 뭐 김성령 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안방에 계신 사모님으로서 살아도 적이 없는데 실제 사모님이시군요. 그렇죠. 그게 근데 다르네. 예, 예. 저기는 스포츠 관련 사업을 크게 하시고 여긴 스포츠를 하잖아요. 사실 좋아하는 그렇습니다. 예. 비슷해요. 좀 비슷하죠. 예.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털털하다면서요? 네, 김성령 저희 같은 씨가. 여자가 봐도 나이를 가늠하기도 어렵고 빈틈없을 것 같고 깍쟁일 것 같고 그런데 성격은 사실 굉장히 털털하고 소탈해요. 그래서 집에 있을 때는 보통 여느 어머니들처럼 무릎 나온 그런 바지 입고 다니는 건 뭐 자주 입고 다니신다고 그러고요. 일화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민호 씨만한 아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 어린 시절에 이제 학교 소풍 가는 날 엄마가 이제 까먹은 거죠. 그래서 김밥을 못 준비하니까 아들이 직접 사람하고 뛰어나가니까 그러지 말고 친구들 거 얻어먹어 같이 먹어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귀여운 불량 아줌마, 엄마시네. 불량 아줌마, 귀여운 불량 아줌마. 그리고 또 이제 김희애 씨 같은 경우에는 작은 모임에서 김희애 씨의 그 언니 모방송사에 이제 성우로 또 활동을 하셨었는데 그분과 이제 함께 술자리를 했었는데 자기보다 훨씬 더 아줌마스럽다 김희애 씨가. 김희애 씨가. 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냥 뭐 굉장히 그 단아한 이미지. 아니 근데 뭐 파김치 손가락으로 안 먹는 줄 거의 알았어. 이슬만 먹고 그냥 안 먹어 이렇게 돌돌돌 말아 먹어요. 글쎄, 파김치 꺼내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슬만 먹고 살 거는 네. 많은 생각들을 하셨잖아요. 정말 그렇지 않으시고요. 그러니까 벤처 사업가인 이찬진 씨하고 18년 전에 결혼해서 정말 아주 익숙한 가정주부예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아들들 밥 뜨느라고 남기면 그 밥을 먹으려고 자신의 밥은 따로 뜨지를 않는데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른 어머니들한테는 당연한 것일 수도 있는데 김희애 씨는 워낙 이미지 자체가 이슬만 안 먹을 것 먹을 것 같다 같은데. 보니까 애들 운동화도 직접 막 빨고 이러는 모습은 그냥 어머니들 그냥 보통 아줌마들하고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굉장히 이게 보기에는 자기 관리 잘하고 공주님 같은데 두 분 다 또 털털한 매력이 있으시네요. 근데 보면은 아줌마는 사실 겁도 없고 용감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저씨는 못해도 아줌마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뽑아봤는데요. 3위부터 볼까요? 멈추지 않는 수다. 자세한 거 만나서 얘기해. 얘기 다 해놓고. 아니 할 얘기 다 하잖아. 우리가 디테일한 건 안 하잖아. 그 사람이 뭐 글쎄 막 손을 뻗쳐가지고 꼭 칠 것 같이 이래던데 거기에 반지를 뭐를 꼈는지 이런 건 안 했잖아. 아니 이게 그거잖아. 이거 봐. 지금 이걸 디테일을 안 했다는 거야. 디테일을 안 옆에다 들으면 지금 드라마가 시작해서 끝나서 이제 다른 방송 나서 다른 이제 프로그램이 넘어갔으면 1시간 이상 한 건데 그러고 나서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하자 그러면서 디테일을 얘기하는 건 아니 뭐란 그러니까 거예요? 그냥 빨간 옷을 입었었어. 그러면 그 빨강이 어떤 빨강이었는지 그런 거는 또 디테일한 건 만나서 얘기하지. 그걸 전화로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만나서 얘기해야지.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한 다음에 남편이 뭔 놈의 그렇게 통화를 갖다 자주 하냐 하면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뭐요? 얼쑤! 아우, 제가 전화를 안 끊어서. 저는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동창 애들, 그러니까 여자 동창 4명하고 남자 동창 하나, 저까지 6명이 이렇게 만났습니다. 점심을 먹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여자 4명이
세 가지 얘기를 동시에 해요. 한 자리에서. 한 네 명이서 그러니까 얘랑 같이 하고 놀러. 얘랑 하고 얘랑 하고 얘랑 하고 얘기가 다 다른 얘기가 동시에 여러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이쪽에 저랑 제 남자 친구랑은 이 얘기를 다 지금 얘네들이 듣고 얘기를 하는 거야. 제가 가만히 들어봤는데 정말 동시에 세 가지 주제를 얘기하는 아, 게 근데 처음 봤어요. 여자들은 그런 그 대화법이 돼요. 그렇죠. 동시에 여러 얘기가 나와도 다 듣고 다 이해하고 서로 다 대답을 합니다. 그럼 다들 여자들의 괜찮은 수다를 남자예요. 이제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해야 돼요. 이 소통 능력이거든요. 소통 그렇죠. 능력. 왜냐면 메인 얘기를 제가 다 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제가 몰입을 해서 저도 같이 제 얘기를 막 하면서 같이 남편 욕을 소통이지. 근데 그렇게 하면은 사건 수임도 잘 되고 그쵸. 그게 소통이라니까. 어떻게 보면 대단한 그 그럼요. 업무 능력이에요. 얘기가 참 좋은 거야. 사실 남자들은 이렇게 스트레스를 술을 마신다거나 취미생활을 그치. 한다거나 이런 걸로 많이 풀잖아요. 근데 네. 여자들은 수다로 저도 수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수다 떨고 나면은 스트레스가 풀리고 돈 안 들이고 얼마나 그쵸. 경제적이에요. 아, 말 많다고 여자들 구박할 거 아닌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래요. 그건 뭐 우리도 뭐라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익숙해가지고 뭐 자, 그러거니 그러면, 네. 합니다. 아저씨는 못해도 아줌마는 한다.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아끼고 사는데 여기요 5인분 같은 3인분으로 주세요. 그쵸. 국물 많이요. 네. 예. 되게 남편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만나면 꼭 주책 없는 아저씨는 끝판에 꼭 빈대떡을 더 시킨다든가 뭘 추가를 더 하면 그게 남잖아요. 그러면 남으면 그 사람이 버리잖아. 이렇게 그럴 때는 그걸 가져오게 되잖아. 그럼 가져올 때 그렇게 눈총을 주더라고. 싸우긴 내가 싸웠지만 찾고 먹는 사람은 우리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더 좋은 거지. 네. 내가 갖다 줬으니까. 근데 그게 흉볼 일은 아니지. 그럼요. 저도 그건 흉볼 건 아니라고 봐요. 예. 그런데 그거는 그냥 성향인데 그걸 갖다가 여기 써 있잖아요. 이 위에 내가 누구 때문에 아끼고 사는데 이거에 환장하게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끼를 해결하는데. 아줌마가 알뜰해지는 데는 제가 보기에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처녀 때는 경제관념이 좀 없는 편이었거든요. 술이 취하면은 술값도 제가 막 계산하고 노래방비도 계산하고 막 이러는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쓰는 스타일이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이제 생활비로 관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돈 아까운 줄을 좀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 여자가 결혼과 동시에 어찌 보면 생활의 전체를 책임지는 약간 군인의 자세. 맞아. 예, 투사의 자세를 변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환경이 유복하고 우화를 떨어도 대상이 되면 누구도 안 그렇겠죠. 그런데 정해진 돈에서, 정해진 환경에서 더 많은 활동을 해야 되고 더 많은 이익을 얻어야 되니까 나래도 전투적으로 변하자. 나도 1+1 사고 싶지 않은데 그때 사면 싸고 좋으니까 우린 뛰어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예, 그래서 만일에 남편분들이 우리가 아줌마인 걸 싫어하고 너도 좀 품위 있게 살아라 이렇게 요구하기 전에 돈도 좀 넉넉히 해주겠다. 라고만 한다면 저희도 정말 아줌마 버릴 수 있습니다. 그치. 네, 100%. 남편 입장에서 창피하다는 게 아니, 남자가 챙기는 많이 거. 벌어오면 그렇게 안 하시죠. 아니야, 챙기는 거. 알뜰하게 살기 위해서. 아니 자꾸 이게 남편이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인정할 건 하시네. 인정하시네요. 아니 조금은 인정해. 조금은 인정하는데 다 인정하는 건 아니야. 일정 부분 인정한다고. 근데 돈이 많은 아줌마랑 돈이 별로 없는 아줌마를 만났어요. 그 둘이서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봐. 그러면 아유 네 남편은 돈도 잘 벌고 좋겠다. 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살아봐라. 돈이 전부인지라니? 또 이래요 돈 많은 아줌마는. 그러면은 소소한 거 챙기는 남편이야. 그럼 아우 니네 남편은 이것저것 챙기고 아유 좁쌀려감 잔소리 말도 못하고 쫌팽이 또 이래요 챙겨주면. 그럼 뭘 어떡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남편이 잘 벌어와도 자기 남편한테 100% 만족하고 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뭐 한 달에 100만 원 받으세요. 1000만 원을 벌면 좋겠지만 1000만 원을 계속 벌다 보면 또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뭘 더 원하게 되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고 살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좀 억척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이것뿐만 아줌마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네. 자, 아저씨는 못해도 아줌마는 한다. 그렇다면 1위는 무엇일까요? 자, 보시죠.
뭐였죠? 처음 본 사람도 친구처럼 저기요. 그럴 수 있지. 혼자 오셨으면 등 좀 밀어주세요. 예. 근데 이거 저는 되게 공감 가는 게 저는 옛날에 처음 보는 분한테 말을 잘 못 시켰거든요. 그리고 말을 좀 이렇게 붙이셔도 대답을 잘 못했는데 이제는 누구랑도 친구가 되고 그래. 한참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남의 아픈 거를 보면 네. 또 이런 거 있더라고요. 이렇게 헬스에서 만일에 이제 샤워를 하잖아요. 근데 머리가 자꾸 빠지더라고 나도. 근데 어떤 여자가 나하고 나이가 비슷하니 머리숱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내가 머리숱이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많아요? 그걸 내가 물어보게 되니까 그이가 무슨 뭘 바르고 이렇게 두들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하게 되고 하나 정말 웃긴 게 내 친구가 가발을 요 앞에만 쓰는 친구가 있어요. 부분 가발? 근데 그거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그걸 쓰라 그러는 거야. 근데 진짜 괜찮더라고요. 좀 요만한 건데 딱 거기만 하니까 진짜 같아. 근데 에스카레이터가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내려갔어요. 거기 무슨 상점이 있어서. 근데 어떤 여자가 에스카레이터 올라가는 거야. 근데 진짜 올라가는 여자가 허옇게 비었더라고. 얼쑤. 어머 저기 있잖아요. 잠깐만 기다려.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지가 타고 올라가가지고 그 여자한테 가르쳐줬어. 근데 내가 얘 지금 심하잖아. 저 사람이 기분 나빠. 아니 그건 알아야 돼. 저 사람 몰라서라고 다니는 거거든. 근데 진짜 가르쳐주니까 그 아줌마 진짜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발집에 같이 가서 그걸 가르쳐줘서 같이 가요? 예. 17만 원 주고 그 사람도 했어요. 17만 원 주고. 그래서 하니까 그 사람이 너무 고맙다 그랬어. 우리는 진짜 아줌마야. 우린 정보가 이렇게 많아. 우리 전화번호 서로 다 주고. 그런 게 많아요. 이제 아줌마가 이제 중년이 넘어가면서 여기저기 이제 삭신이 쑤시기도 하고 아픈 데가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부엌에서 뭔가 한약재 냄새가 나고 뭐를 끓여. 그러면 이제 물어봐요. 이건 무슨 냄새야? 집에서 그랬더니 무슨 두릅나무하고 뭐하고 해서 지금 나무야. 그걸 다리고 있대. 그러면 어디 방송에서 봤냐? 어떤 한의사분한테 들었냐? 아니 우리 오늘 처음 본 여자가 오늘 목욕탕에서 처음 본 아줌마가 우리 집 사람이 목욕하고 이렇게 일어나다가 아이고 이거 하니까 아유 왜 다리가 아프? 이렇게 해서 얘기가 돼서 아니 왜 엄마들은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안 해도 될 얘기까지 예를 들어 뭐 옷을 사러 가면 사이즈가 안 맞아요. 그럼 그냥 안 맞네 그러면 되는데 아유 내가 당뇨가 있어가지고 몇 년 전까지 이게 맞았어. 사이즈가 커가지고 이런 얘기를 왜 그 점원에게 그게 하시는지. 그러니까 예. 점원 같은데 얘기하는 거 말고 완전히 병원 같은 데 있잖아요. 진료받으려면 한참 기다리잖아요. 대학병원 같은데. 아유 그 어떻게 어디가 벗어 오셨어요? 이거로 접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무료하니까. 그러니까, 아니 나는 그래서 왔어요. 근데 그렇게 불편한데 혼자 왔어요. 자식 있으면 뭐하고 되게 누구라고? 그러니까 병원에서 형이 말씀했지만 모르는 분인데도 앉아가지고 어디 아프세요 이렇게 왔다가 나는 이래서 여기 어디가 아파서 왔다 그러면 그럼 치료 잘 받고 가세요 이러면 되는데 그럼 아플 때는 여기보다는 이런 데가 좋아 딴 데. 맞아. 여기 아니야. 거기가 용해. 그 제가 또 흔히 보는 게 엘리베이터를 사람들 많은데 이렇게 타죠 그러면 아주머니 한 서너 분이 막 얘기 정말 재밌게 해요. 드라마 얘기 내일 때 4명 다 각자 이렇게 또 하잖아요. 전부 다 모르는 분들. 이거 얼마나 세계 평화를 위해서 아줌마들 얼마나 그래요? 저는 이제 연예 기자로서 한 이제 24년째 하고 있는데 아줌마들의 덕을 톡톡히 봤어요. 사실은 이제 그 어떤 사안에 대해서 챙기려면 동네들을 갖다 가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노하우를 터득한 거는 그 동네 미장원을 가면 속속들이 다 아세요. 맞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 미용실을 탐문을 할 때 시설 좋은 미용실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동네 아담한 미용실에 가면 아주머니들이 많을 때 그 타이밍이 딱 맞춰 들어갔는데 A를 제가 찾으러 갑니다. A를 찾으러 가면 거기서 꼭 아주머니들이 이야기를 해요. 얻어 걸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 B 있잖아. 걔는 23동 살아. 거기 시어머니랑 맨날 목욕탕 가고 몇 시쯤 되면 여기 오고 뭐 이래요. 거기서 얻어 걸리는 게 플러스 알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 건국 이념이 홍익인간이잖아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 인심이 좋은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봐서는 그 1위한 이게 등 밀어주는 게 정말 대한민국의 불가사의한 친화력이고 그거로 여러 번 실수도 하고 망신살 뻗칠 때도 있습니다만 그 일종의 장점도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참 불가사의하다고 느끼는 거는 이 태국이나 동남아 관광을 갔을 때 그
지금 요번에 만나신 분 아니에요? 그 이제 각자 이제 부부 이렇게 해서 갔는데 어느 순간에 남편들은 뒤로 따라 떨어져 오고 지들끼리 손 붙잡고 막 이러는 거예요. 뭐 아유 어디 저기 엄마 여기 오세요. 그리고 둘이서 사진 찍고 남편들 사진 찍어주고 있고 뭐 누나 먹고 뭐 하고 이러고. 대단한 친화력이에요. 그래서 막 그 친화력이 영어 한 마디도 못해. 예. 태국을 가는데 막 깔깔거리고 웬 남자 아저씨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 보니까 그것이 태국 아저씨고 태국 아저씨 태국말을 하고 있고 이 아줌마는 한국말을 하고 있어요. 깔깔대고 되게 길게 통화하잖아요. 내려가면서 이걸 어쩌고 그래. 그렇게 태국 아저씨하고 재밌게 가고 있는 그게 거야. 정말 불가사의한 게 외국 사람하고 우리 아줌마들하고는 길게 됩니다, 대화가. 이게 보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뭐 억세 보이고 강해 보이지만 사실 여리고 정만한 게 또 우리 아줌마들이에요. 그러니까 오직하면 나라의 기름은 아줌마다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아줌마들에게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그 모실 대찬 인생 주인공은요. 지난 2008년 미녀 여간첩 사건으로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분입니다. 기억나세요? 바로 원정화 씨인데요. 혹시 기억나시는 네, 분? 저는 직접 취재를 했었어요. 아, 백지연님? 네, 그래서 오늘 그 주인공이 굉장히 궁금하고 네. 못다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원정화 씨가 5년형 선고받고요. 2013년 7월에 만기 출소를 하셨는데요. 이모의 여간첩이다 보니까 국정원하고 군장교들을 농락했다는 등 아주 정말 별별 이야기가 다 떠돌았었거든요. 자, 무엇이 진실이고 또 무엇이 거짓인지 또 간첩이었기에 그리고 여자였기에 불행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 이야기를 토크쇼 최초로 저희 대찬 인생에서 모두 털어놔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원정화 씨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네. 앉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벌써부터 이렇게 왜요? 왜 그러세요? 앉으시니까 갑자기 여러 생각이 나세요? 저는 한국 분들이 이렇게 박수 쳐주고 이렇게 환영에 이렇게 맞아주니까 되게 좀 마음이 갑자기 좀 울컥하셨나 봐요. 진정 조금 하시고. 그래서 저는 항상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야 되는 대상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박수를 쳤으니까 울컥한 것 같아요. 그러셨어요. 남파 간첩이었다는 것 때문에 원정화 씨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래서 저희 대찬 인생에 사실은 굉장히 큰 각오를 하고 나오셨다고 들었는데 오늘 특별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고요? 저에 대한 너무나도 이렇게 그 악의적인 없는 그 설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게 너무 충격이었고 그리고 저를 인터뷰하지 않은 심지어 모르는 기자가 막 저를 뭐 장편으로 인터뷰한 것처럼 책이 나와서 거의 막 병원에 막 실려가고 막 그랬었어요. 억울해서. 예, 억울해가지고 막 그런 것들 때문에 해명도 하고 싶고 또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 나의 엄마로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많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좀 열심히 좀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나왔어요. 16살 되던 해에 중앙당 간부들이 와서 벤츠 딱딱 승용차도 한번 태우고 간 것이 특수부대였어요. 특수부대로. 예, 4년 동안에 거의 살인병기로 된 것 같아요. 살인병기? 예, 예. 사격은 기본이고요. 사격은 매일 하니까 이 도끼 같은 거 있잖아요. 손도끼. 예, 손도끼 같은 게 그냥 날아가 그냥 이 판에 그냥 딱딱 꼽혀요. 예. 그 정도로 훈련을. 예, 기본적으로 남자 한두 명은 제압을 해요. 그래서 거기는 거의 살인 공장이라고 보면 좋아요. 그 중에는 황장혁
그 암살 지령도 있고 큰 것도 있네. 뭐 군부대 장악도 있고 군인이 필요하다 보니까 결혼정보회사에다가 군인을 소개받았어요. 아, 원하는 직업란에 군인을 예, 써서. 예, 예. 사실 그 사람 마음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또 이용을 하려고 그 사람 출근하면 하도 그 뜻이 막 뒤져가지고 충성심 하나로 그리고 내가 잘못되면 내 가족이 잘못된다는 생각 그게 머릿속에 항상 있죠. 처음에는 그냥 뭐 강사의 정원장계 군인을 이렇게 알고 지냈는데 만나다가 정이 든 예, 거예요? 정이 들었죠. 그때 처음으로 아 나도 감정 있는 사람이구나.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 예. 불안했죠. 불안했고 남자친구가 내가 자꾸 중국에다 전화를 하고 이상한 말을 하니까 그다음부터 정체성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제가 제 신분을 이야기하게 됐죠. 간첩이라고? 자수해라, 자수해라. 내가 널 사랑하니까 자수해서 우리 같이 살자. 평범하게 살면 안 되겠냐. 그래서 또 혼돈이 온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사람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많았죠. 저도 사실은 이게 내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북한에 너무 실망을 많이 했고 우리 집 가족 전부 재산 압수하고 다 아기까지 조카들까지 다 어디 실려갔다 하더라고요. 아유. 그럼 생사를 모르고요? 네. 끊임없이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알아볼 필요도 없다. 그 저희가 소개를 여간첩이라고 소개해드렸는데 이제 약간 간첩 그러면 저희가 생각한 이미지가 좀 날카롭고 그치, 덩치도 좀 나만하고. 막 네, 이럴 좀 것 무섭고 그런 이미지일 줄 알았는데 굉장히 미인이세요. 아닙니다. 창피합니다. 아, 왜 창피하세요? 살이 좀 찌신 거라면서요, 그것도. 예. 그 교도소에서 한 10kg를 찌고 나왔어요. 네. 제가 이전에 되게 말랐어가지고 되게 막 좀 부자연스러워요. 지금 불편하세요. 얼굴이. 살이 찌니까. 근데 뭐 굉장히 이렇게 약간 귀여우면서 미인형이신데. 감사합니다. 창피하게. 그간 그 대찬인생에 탈북자분들이 몇 번 나오셨었는데 보니까 북한에서는 그 출신 성분을 많이 따지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출신 성분 많이 따지죠. 근데 이게 난파 간첩으로 내려오실 정도였으면 굉장히 출신 성분이 좋으셨던 거 아니에요? 네, 좀 집안이, 그러니까 저희 친아버지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난파가 돼가지고 여기서 사살된 거로 알고 있어요. 아버님도 간첩 네, 활동을 네, 하시다가. 네. 그래서 그때 시체 자체가 그 북한으로 오지 않고 국가유공자로 됐었어요. 그쪽에서는 이제 영웅 그렇죠. 대접이었겠죠. 네, 그래서 저는 예. 아버지 얼굴 자체를 못 봤어요. 그럼 다른 가족들도 다 뭐 한 자리씩 하던 그런 집안이었어요? 아, 예, 친가 쪽에는 거의 다 큰일을 하시고 외갓집이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원래도 잘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북에서는 굉장히 탄탄한 집안의 네, 자식으로. 네. 그럼 난파 간첩으로는 언제 어떻게 발탁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16살에 그 평양에서 이렇게 그 간부들이 내려와서 이렇게 학교에 와서 어느 날 갑자기 뭐 공부는 괜찮게 잘하냐 뭐 불편한 거는 이런 거 물어봐서 우리는 별로 그런 게 어리니까 신경을 안 썼는데 부모님들한테 이야기하고 이렇게 데려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해서 그때는 중앙당 간부들이 와서 승용차에 태워서 평양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때 선발된 게 사로총 중앙위원회 지금 그 김정은 옆에 있는 최룡해 위원장. 예, 그분한테 선택을 받았죠. 지금 그 저기 장성택 사형되고 북한 정치 예, 그때 그분이 89년도 제가 뽑혀 올라갔을 때 사로총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선택이 된 거죠. 그럼 16살 어느 날 갑자기 뽑혀갖고 평양으로 오셔서 그 사로청이라는 곳에 머무셨는데 네. 그곳에 그러면 뭐 하셨던 거예요, 거기서? 그 올라가니까 기숙사에 그때 전국에서 한 8명인가 9명인가 뽑혀왔어요. 그래서 각 도에서 이렇게 뽑혀서 와가지고 뭐 그 학생들과 같이 금성정치대학이라는데 거기가 정치학과에서 6개월 동안 공부를 하다가 도중에 저를 데리러 왔던 간부가 짐 다 싸라고. 그래서 짐 싸고 그다음에 뭐 벤츠 딱딱 승용차도 한번 태우고 뭐 다 그 이렇게 유리 자체가 안 보여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오늘 그렇게 간 곳이
특수부대였어요. 특수부대로. 예, 근데 그게 특수부대인 것도 며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간부들이 나와서 이거 그 장군님이 이렇게 배려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열심히 훈련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때 제 나이 16살밖에 안 됐는데 너무나도 열이 그런데 이 험한 이렇게 특수훈련이라는 게 뭔지 너무 겁도 났었어요. 아니 그러면 그 특수부대 가서 우리가 흔히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왜 이렇게 사람 죽이는 기술이라든가 죽이기 뭐 이런 거 그런 거 하잖아요. 그냥 거의 그냥 그 4년 동안에 거의 살인병기로 된 것 같아요. 살인병기? 예, 예. 그래서 그 너무 막 훈련이 힘들어서 막 어떤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가 다 이렇게 막 소변을 볼 정도로 막 어떤 훈련을 받으셨어요? 태권도는 기본이고, 태권도. 예, 예. 그리고 뭐 격파 훈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산악 훈련, 사격은 기본이고요. 사격은 매일 하니까 사격을 너무 하다 보니까 제가 한쪽기가 잘 못 들어요. 예. 우리는 또 실탄을 계속 쏘니까 이 막 그 실탄 그거를 해도 계속 막 귀가 막 아픈 거예요. 뭐 이렇게 던지고 이런 건 안 배웠어요? 이런 예, 칼 칼 던지는 다 거? 배웠죠. 이 도끼 같은 거 있잖아요. 손도끼? 예, 예, 손도끼 같은 게 그냥 날아가 그냥 이 판에 그냥 딱딱 꼽혀요. 예. 그 정도로 훈련을. 예, 그리고 막 거기 차들이 일부러 있어요. 그러면 그 차 그 단계를 세 단계를 막 이렇게 그 공중 해선해가지고 예, 말 그대로 날아다니는. 예, 날라다니. 그럼 저 맨손으로 우리 같은 남자 정도는 쉽게. 예, 그냥 뭐 별로 뭐 동작 안 해도 한 번에 그냥 예. 그러니까 원정아 씨가 거기서 특수 훈련을 받고 나서의 실력이 어느 정도까지 된 거예요? 태권도 뭐 이런 거는? 저는 태권도 4단이고 그때는 기본적으로 남자 한두 명은 제압을 해요. 그 소위 말하는 이게 뭐- 우리 영화에서 보듯이 살인 병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네. 네, 그래서 거기는 거의 살인 공장이라고 봅니다. 그럼 남한에 대해서도 따로 훈련을 받은 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훈련을 받는데 대대장이라는 분이 저를 따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얼쏘. 남한 군인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월북한 남한 군인을. 아, 월북한? 네, 예. 그래서 그 군인이 어떻게 왔냐면 선배한테 너무 얻어맞아가지고 분계선을 넘어서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한테서 뭐 남한의 지리라든지 남한 말들, 그다음 미군 기지들 다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 월북한 군인한테 계속 훈련을 받다가 중국에 발령받아 가라고. 그럼 이제 중국에 가서 간첩 활동을 하셨던 거예요? 저는 솔직히 외화벌이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 동생도 외화벌이를 이렇게 왔다 보이부에 있으니까 외화벌이 내 동생처럼 돈 많이 벌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 사람도 잡아야 되고 어떤 사람이요? 그러니까 북한 정보를 수집하는 뭐 남한 사람이나 뭐 일본 사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사람을 탈북자들 잡아야 되니까 탈북자들도 수배자들 있어요. 그러니까 수배자 명단이 계속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말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 일들을 굉장히 잘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거기에 제가 부서에 여자서 혼자였어요. 짝꿍 지도원 동지가 있는데 그분하고 같이 거의 뭐 성과를 거의 올렸다고 봐야 그 되죠. 외화벌이는 얼마나 하셨어요? 얼쏘.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에 10만 불이에요. 그러면 한 1억이에요. 한 달에 1억을? 중국에서 한 달에 1억을 어떻게 여러 가지 뭐 그 이름 많지만 그 중에 기본이 뭐 마약도 있고 중고차도 있고 중고차. 예, 갓달러도 있고 가짜 달러, 예, 위조 예, 달러, 예, 위조 달러. 그 위조 달러 유통도 하고. 네, 예, 예. 그럼 유저 달러는 그 밀수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기 때문에 그럼 중고차도 밀수하셨던 거예요? 중고차는 뭐 홍콩에서 또 일하는 우리 또 보이부 직원들이 있어요. 예, 무역회사 직원분들이
세관으로는 한 부대 다 세금을 내야 되니까 세금 안 내기 위해서 다 이렇게 강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예, 얇은 물이 낮은데 그러면 중국의 국경 경비대하고 총 가지고 싸워야 돼요. 그럼 총알이 여기로 그냥 툭 지나가요. 어떤 그 우리를 잡느라고. 그럼 외화벌이가 뭐 굉장히 목숨 걸고 했던 그래도 북한도 나름대로는 자기네들끼리는 한 국가라고 그러는데 네. 나라에서 시켜서 마약하고 밀수하고 뭐 이런 거로 해서 외화벌이를 시키는 예, 그렇죠. 거예요. 예, 그 공식적으로 하는 돈벌이는 나와서 예, 그 해외 식당 나와 있는 북한 식당밖에 북한 없어요. 식당 예. 외에는 그런 거라 외에는 이거죠. 그렇게 해서는 참 돈을 기가 벌 수가 막힙니다. 없어요. 한마디로 내 뜻과 예. 상관없이 내 삶이 파란만장해지는 거네요. 그러니까 여자의 몸으로 막 그거를 하니까 막 내가 진짜 이게 꼭 해야 되나? 어떤 때는 막 총알이 막 여기로 스칠 때는 막 그냥 심장이 막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는 잠을 못 자요. 밤에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그 원정화 씨 인생의 첫 번째 남자를 거기서 이제 만나게 되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남한 남자를 만나셨다는데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임무가 내려졌는데 훈춘에 그 속초에서 배가 떠나서 훈춘에 오는 훈춘. 예, 배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탈북한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정보를 얻는 한국 사람들 많다. 그래서 탐지를 해라.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또 무역일도 좀 알아봐라. 그래서 훈춘으로 발령을 간 거예요. 그다음에 정보가 들어왔는데 뭐 훈춘의 중심가에 화장품 가게를 하고 있다.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이 그래서 사실 화장품 필요 없는데 필요 없는 거를 사면서 처음에는 그 와이프하고 알고 지낸 거예요. 아 유부남이었어요. 그 일하는 여자는 누구냐 하니까 사실은 한국에서 살았던 와이프인데 위자료 받으러 왔다고. 그래서 위자료는 뭐예요? 또 이럴까 한국에는 뭐 그렇게 결혼을 하면 이혼을 하면 뭐 돈을 줘야 된다는 뭐 그런 게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를 못 믿어서 따라왔다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와이프가 한국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다음에 저를 많이 따라다녔어요. 그 남자가요? 네, 네, 엄청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저를 귀찮게 할 정도로. 네, 우리 집에까지 막 오고 쫓아오고 기다리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는 이제는 한국에 갈 수가 없대요. 남조선에 갈 수가 없대요. 한국에는 이제 자기를 원하는 사람 도와줄 사람도 없고 자기는 재산 다 이렇게 와이프한테 주고 그냥 자기는 이렇게 어떻게 벌이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인생사로 내가 쫙 듣게 된 거예요. 뭐 자기 이야기를 쭉 하던가요? 네, 나열을 하는 거예요. 뭐 이게 자기가 뭐 사실은 첫 번째 부인하고 뭐 애를 하나 낳았는데 처갓집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애는 승용차에다 두고 매번 들어가고 그걸 울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오히려 막 이용하려는 것보다도 동정심이 가가지고 그다음에 나중에 친해지게 되면서 어떻게 그 관계까지 간 거예요. 동정심에. 그래서 저는 그때 우리 집 가족이 중국에 와 있었어요. 나라에서 배려해줘가지고. 그래서 우리 집 가족이 다 노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먼저 제안을 하더라고요. 제기 공장을 하자고. 제사기? 이게 칠하는, 옷 칠하는. 그래서 저는 그게 뭔지도 몰랐죠. 그래서 또 엄마를 설득하고 제 돈 해가지고 한 4천 얼마를 넣은 거예요. 중국 사람들 한 20명 고용을 하고 그 사람 보고 관리를 하라 하고 근데 거기서 버는 돈을 다 와이프 알고 보니까 생활비로 다 보내준 거예요. 어이구 저런. 너무 염치 없다. 이야. 그러는 과정에 제가 임신이 된 거예요. 어허. 그래서 저는 그거 다 상부에다 보고를 안 하면 안 되니까 다 했어요. 그래서 상부에서 그 전에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남조선에 가라는 발령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말할까 하다가 고민을 했는데 아 남조선에 가는 게 임신돼서 가는 게 오히려 잘 되긴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애기 아빠냐? 아 애기 아빠는 나중에 그 돈 다 가지고 도망쳤어요. 그게 자기네 생각하기에는 남조선에 가는데 유리한 방법이라고 좋은 생각. 기회다. 네. 좋은 기회다. 아 그러면 나라에서 키워주고 그다음에 한국 가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남조선에 가면 죽지 않냐고. 그러니까 장군님 배려를 그렇게 많은 사람이 뭐 그렇게 말이 많냐고. 당해서 하라면 하지 막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다음 뭐 아무 말도 못 하죠.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 상부에서 알아본 게
위장 결혼이 지금 갈 수 있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 그다음에 또 가는 방법은 또 본인이 택하라고 하니 그러면 남자를 어디가 찾아요? 위장 결혼. 네, 그래서 남자를 어디가 찾아요? 이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하니까 식량 쪽에 한국 사람들이 결혼할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조선족 여자랑. 예. 예. 그래서 찾아 들어가서 어떤 민박집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게 한국 남자들 진짜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어머. 예. 그래서 여러 이렇게 그 민박집 아줌마한테 돈을 줬어요. 진짜 많은 돈을 줬어요. 그래서 꼭 해달라.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내가 막 그랬어요. 그래서 한국 남자를 한 4번째를 봤는데 지금 제가 피해를 드린 그 남자분이죠. 아버님이랑 같이 온 거예요. 예, 근데 조금 보니까 어리버리하더라고요.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딱 짚은 거예요. 근데 그 임신한 상태인데. 아니, 그때 배가 안 나온 상태. 그래도 임신 있었죠. 2개월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겠으니 호텔에 같이 들어가는 척했어요. 각자 따로 잠자고 그다음에 서류 시작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그게 몇 개월 만에 북경 한국 대사관에 가서 위조 여권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 남자분과 호텔에 들어가서 이제 그 자기 아이인 줄 아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예, 먼저 예. 그렇게 제가 들어가고 거짓말을 했죠. 그 뒤에 이제 혼자 들어오셨군요. 예. 그러고 나서 2001년 10월에 조선족으로 신분을 위장한 상태에서 국제 결혼을 통해서 공항에 내리셨어요. 네, 10월 23일 날에 여기 도착을. 10월 그때 이렇게 좀 무서우셨을 것 같아요. 그 검색되고 통과하는 그 시간이 막 10년 같은 거예요. 그거를 느껴보지 못한 사람 모를 거예요. 머리가 갑자기 막 쭈뼛쭈뼛 막 서는 그런 느낌? 제 차례가 딱 됐는데 그 사람이 계속 올려다보고 내려다보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저는 말 딱 안 하고 그냥 정면으로 보면서. 그다음에 한 10분 만에 도장을 찍어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그 에르베트 내려가는데 거기서 주저앉았어요. 다리 풀려. 네, 다리 풀려가지고 주저앉았는데 또 옆에 그때 임신 7개월이었으니까 옆에 계신 분들이 아니 몸 괜찮으시냐고 너무 친절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그래서 에르베이터 타고 내려가가지고 네. 저희는 사실 무슨 일인지 정확히 모르는데 원정화 씨 같은 경우에 남한에 와서 그러면 간첩 활동 하셨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냥 그때 당시에는 미군 기지가 우리는 중요했어요. 그래서 미군 기지를 다 이렇게 찍어와라. 그래서 그 집에 딱 도착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한 달 동안 계속 돌아다닌 거예요. 배불러서? 네. 그러니까 그 집에서 자기 아들이 단지 좀 모자라던 그것 때문에 제약을 안 했죠. 근데 단지 의심은 했죠. 근데 북한 여자랑은 의심은 안 하고 저 여자가 우리 아들하고 안 살 것 같다. 돌아다니니까. 네. 그리고 새벽 3시 막 밤에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저 임신분 대체 어디로 연고도 없는데 어디로 돌아다니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없이 그냥 방에 들어가고 내일 하고 그러다가 중간에 애기 아빠 집으로 제가 찾아간 거예요. 원래 돈 받으러 사실 간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 와들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북한 사람 여기까지 왔냐고. 그렇지. 네. 그래서 니네 무사할 줄 알았냐고 제가 또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두드려 팼죠, 애기 아빠를. 누가 패? 여기 특수교육 받았어. 특수교육 받아요. 자기가 만만했어. 그래서 두드려 패놨어요. 돈을 안 준다 하길래. 그래서 경찰까지 간 거거든요. 그래도 아니 경찰에서 그러면 경찰 가면은 그렇게 두드려 패고 그러면 애 아빠가 이 여자 나 때리기도 하고 간첩에 이렇게 하면 어떡하려고. 아니 근데 그때 당시 간첩인 줄은 몰랐어. 예, 모르고 그다음에 112에 신고를 했는데 112 경찰이 왔어요. 왔는데 두 사람이 다 저한테 맞았다고 하니 경찰이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겠지. 어떻게 한 사람한테 두 사람이 얻어맞냐고 이 말이 되는 소리 해라고 저는 그냥 침묵하고 있었죠. 아하. 예,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애 아빠한테 사기 당해서 돈 찾으러 갔다가 저 나쁜 놈이구만 이렇게 돼서 예, 그게 무혐의 처리돼서 나는 집으로 왔고. 그래서 그래서, 아빠는 계속 신고하겠다 그랬을 것 예, 같아요. 협박을 했죠. 그다음에 이용한 그 집에서도 여권을 압수를 한 거예요. 도망갈 것 같으니까. 예. 그러면 시댁에서는 여권을 압수하고 그 애 아빠는 신고하겠다고 그러면 거의 진퇴양난이었을 네, 것 그렇죠. 같은데. 앞뒤 오가지 못하는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상부에다 보고를 했죠. 상부에다 엄청 질타를 받았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때 제가 독약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 제가 약 먹고 죽을까요? 이러니까 상부에서 일주일만 기다리라고 위에다 보고를 할 테니. 그다음에 제가 그 일주일 동안에 뭘 생각했냐면 이 애 때문에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애가 뱃속이 만삭인데. 그래서
알아보니까 탈북자들이 북한 사람들이 여기 와서 국정원에 자수해서 중국으로 가는 걸 내가 그렇게 중국에서 알았던 것 같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상부에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그러면 국정원에다가 탈북 위장을 하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 상부에서는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뭘로 이야기를 하겠냐고 준비도 안 했는데 그건 제가 알아서 모레 상상하겠다고. 그다음에 국정원에다 3번을 전화를 했어요. 3번째 만에 신고를 해서 그다음에 국정원에서 저 데리러 왔죠. 아니 잠깐 이해가 안 되는 게 간첩이 아니, 내가 제발로 간첩이라고 국정원을 걸어가신 거예요. 아니 간첩이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아니, 난 어쨌거나 탈북자다. 탈북자라고 하려고 하셨지만 보통 간 크신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 원정아 씨를 국정원에서 믿어주던가요? 그래서 갔는데 수갑을 채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민크 코트를 입고 갔어요. 자기네 봐도 북한 사람 탈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았구나. 예, 그다음에 조사는 엄청 강도가 높았죠. 예, 그냥 수갑 찬 상태에서 계속 조사를 받았어요. 밥 먹을 때만 풀고. 그때 그 임신은 몇 개월이었어요? 8개월. 8개월. 한 달 만에, 그러니까 10월 23일 날에 여기 와서 입국을 했고 11월 23일 날에 딱 자수를 한 거예요. 저기 만상인 상태에서 평범한 탈북자인 척 연기도 했어야 되고 거짓말도 좀 지어내야 되고.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사람 국정원 분들하고 엄청 싸웠죠. 저는 끊임없이 거짓말을 만들어야 되고 이미 탈북했던 사람들이 그 말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뭐 저는 뭐 옥수수 뭐 뿌리국수도 모르는데 옥수수 뿌리국수 아니야 하고 그게 뭐예요? 또 이러고 내 실수했구나. 나 그거 먹어봤다 해야 되는데 막 이런 식으로 막. 힘들게 지내질 않으셨으니까. 예, 그런 건 모르니까 나 실제 서민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못 봤으니까. 그래서 축소돼 있었으니. 그래서 거짓말이 저도 막 머리 막 아픈 거예요. 그러면 믿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냐고. 결정적으로? 결정적으로. 우리 애기 아빠 여기 한국 사람이라고. 이래서 그건 진짜잖아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을 경기도에서 데려와가지고 성남에서 데려와가 조사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북한 사람은 맞다. 근데 이 여자가 왜 한국에 왔는지 모르겠다. 이 여자 집안은 너무너무 잘 살고 이러는데 이 여자 왜 왔을까요? 이러고 질문 던지고 간 거예요. 질문을 던지고. 네. 약간 되게 심각한 상황인데 드라마틱하네. 드라마 같아요, 얘기가. 그래서 중국에 있는 우리 집 가족을 또 벌모를 한 거예요. 전화번호 다 알려준 거예요. 거기다 확인하라고. 예, 그렇게 돼서 우리 집에서 그냥 무턱대고는 전화 오니까 맞습니다 하고 예, 그렇게 인정이 된 결국 거예요. 탈북자로 인정을 예, 받으신 예,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뭐 탈북자로 인정을 받았다는 건 자유의 몸이 됐고 예, 예. 대한민국 국적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12월 달에 얻었죠.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셨어요? 저는 빨리 중국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죠. 가족에게? 예. 아니 상부로 빨리 가야 되겠다. 가족들한테 가야 되고. 그래서 그때 카메라랑 다 숨겨놓고 돈 그거 다 찾아가지고 3개월 있다 여권을 발급받았어요. 그다음 바로 중국으로 갔죠. 아기는요? 아기는 그 국정원에서 나왔어요. 그래 나와서 아기 데리고. 예, 정부에서 그건 다 배려를 해줬어요. 아빠는 아빠에 대한 몰라요. 미움 때문에. 애기 낳는지 알 거 아니에요. 알아요. 근데 하나원에 와서 돈 빌리러 왔더라고요. 500만 원 돈 우리 정착금 타잖아요. 그 남자가? 예. 그래서 제가 또 하나원에서 뒤집어졌어요. 탈북자로 대한민국 그 국민의 신분을 얻었어도 예. 그 북한을 위해서 내가 간첩 활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었던 거네요. 예, 그때까지는 변함이 없었죠. 난 조국을 위해서 일해야 되니까 나는 뭐 이런 거 어려운 상황도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그 사람들한테 그때 당시에는 미안하다는 생각, 한국 정부에 미안하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그 힘든 임무 이제 다 마치고 예쁜 딸하고 같이 이제 중국으로 가서 가족을 만나셨잖아요. 엄마랑 같이 사는 거. 그때 심정 어떠셨어요? 그 엄마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셨어요? 예, 우리 엄마는 막 10년을 감수했다 하더라고요. 엄마한테는 16살부터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한마디도 언급한 게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또 각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내려가서 친구들한테 부모님들한테 여기서 있었던 일체 모든 일들을 전부 발설을 안 할 것을 이렇게 사인을 했어요. 궁금하신 거예요. 아니 엄마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엄마 그런 거 물어보지 말라. 그래도 가족이랑 있으니까 참 좋으셨을 텐데 그래, 그러다가 중국에서 엄청 좋았죠. 다시 난파 명령을 받으셨다면서요? 네, 그리고 중국에 가서 미군 기지 다 한 거를 전달을 했어요. 하고? 네, 하고 그다음에 저는 그냥 조국으로 돌아가는 줄 알았죠. 아니면 중국에서 또 외화벌이랑 뭐 다른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며칠 있다가 다시 부르면서 다시 남부순으로 가라는 거야.
상부에서는 그게 오히려 너무 잘 됐다. 잘 된 거지. 왜냐하면 이제 공식적으로 그렇죠. 대한민국 여권을 들고 들락달락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남한으로 다시 오셔갖고 그럼 그때는 어떤 임무가 주어졌어요? 여러 가지 일이 많죠.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 뭐 그중에는 항장역 그 암살 지령도 있고, 큰 것도 있네. 예, 그리고 뭐 군부대 장악도 있고. 군부대를 장악해야 된다. 예, 예, 어디가 뭐가 있고 그 해군 부대까지. 그럼 근데 군인을 좀 알아야 그런 정보를 좀 얻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군인을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정보회사에다가 거의 VIP 고객으로 500몇만 원 주고 군인만 소개 좀 해달라고. 그래서 군인을 소개받았어요. 원하는 직업란에 군인을 써서. 수아는 참 좋으셨네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뭐. 겁도 없어. 충성심 하나로, 그리고 내가 잘못되면 내 가족이 잘못된다는 생각, 그게 머릿속에 항상 있죠. 그렇게 해서 만난 분이 원정아 씨 인생의 두 번째 남자는 바로 A 씨인데 이분이 군인이셨다고요. 예, 집안이 빵빵했어요. 소령이었어요. 소령. 예. 이모부도 장군이었고 그 집안 가족사가 거의 군인이에요. 아버지부터 군인이었고. 예, 그래서 오케이 이러고, 사실 그 사람 마음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이랑 주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람 출근하면 하드 그 디스크 막 뒤져가지고. 그거말로 간첩이다. 예, 그래. 겁도 없다. 그 정보를 이렇게 빼내는 거예요? 네. 무서워. 순수한 사랑이라기보다는 역시 그 남자도 이용하기 위해서 만나신 건데 사랑도 사실 일종의 임무셨었네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제가 뭐 강심장이라도, 그러니까 한국 분들도 만나보고 여러 사람들 이렇게 쭉 만나보면 사실은 한민족인데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나? 그런 생각 들어요. 예, 이게 막 또 불안, 여러 가지 불안, 이게 교차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마음을 다잡느라고 또 북한 그 CD 노래를 있잖아요. 막 듣고 상부에다 전화해서 아하. 위안받고. 아하. 예. 그러다가 세 번째 남자를 만나시게 네, 그래서 되는데 군부대 강의가 또 이렇게 여러 사람을 통해서, 거기 국가정보 직원도 있어요. 그분이 저 때문에 좀 징계를 받으셨지만은 그분이 또 소개해줘가지고 제가 군부대 강의를 쫙 다니게 된 거예요. 예. 강연을 다니시다가 그 남자를 네, 만나신 거예요? 그분도 군인이셨어요? 네, 정원장교였죠. 정원장교가 다 안내를 해요. 그렇지. 예, 예, 처음에는 그냥 뭐 강사에 정원장교 군인을 이렇게 알고 지냈는데 나이도 나중에 7살 연하. 7살 연하요? 예, 예. 그때 26살인가 5살. 사관학교 나오는 거. 네, 육군 사관학교 나왔어요. 그럼 되게 만나다가 정이 든 예, 거예요? 예, 정이 들었죠. 그때 처음으로 나도 감정 있는 사람이구나.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 예. 나도 감정 있는 사람이구나. 그럼 그 임무 수행 중에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과 사랑에 빠지신 건데 실제로 꽤 좀 교제를 오래 하셨어요? 한 햇서로는 3년을 했죠. 3년이나. 사실 그동안의 남자는 다 이용할 만한 그런 대상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예. 그 세 번째 그 남자는 어디가 그렇게 좋으셨던 거예요? 글쎄요, 좀 순수하고 예, 착하고, 그리고 뭐 잘생기기도 하고. 잘생겼어요? 예, 예, 그리고 키도 크고. 키도 크고. 키 큰 남자 좋아하니까. 그걸 맨 처음 만났을 때는 조금 친해진 다음에는 그냥 7살 차이니까 누나 뭐 이렇게 되면 누나부터 사귀었겠네. 시작을 했죠. 누나로. 예, 누나로 시작을 해서 그다음 나중에는 사랑의 감정까지 갔죠. 예. 근데 그 원정아 씨한테 딸이 있었잖아요. 예, 그쪽은 예. 총각이었고. 그때 제가 군부대 강의 다닐 때 여러 총각 그 장교들이 되게 대시를 많이 했어요. 제가 그때 아가씨인 줄 알고.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도중에 저는 애가 있습니다. 질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예 강의하면서 예, 예, 예. 이제 그 딸이 있고 그런 걸 알면서도 네, 예, 그 예. 자기는 세 번째 이해한다고. 남자가 예, 예. 사랑을 느끼셨다는 건데 간첩과 군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만남이 있지만 그래도 가슴 한쪽이 좀 불안하거나 그런 건 없으셨어요? 불안했죠. 불안했고. 미안하지. 예, 고민이 많았죠. 여러 가지 고민이 있다 보니까 불안 증세가 또 생기고. 그리고 1년 사귀다가 내가 자꾸 중국에다 전화를 하고 이상한 말을 하니까
막 싸움도 많이 나고 그다음부터 정체성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때는 탈북자라는 그것만 알기 때문에 결혼 여러 가지 애 문제 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제 신분을 이야기하게 됐죠. 간첩이라고? 그러니까 일단 그때 그 사람의 정열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퇴근을 해서 고성에서 우리 까지 오는데 밤에 막 그 위반하면서까지 가태료까지 물면서까지 그럴 정도. 얼굴 보고 싶어서? 네. 이야기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농담 삼아 사실은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내가 사실은 북한에서 이렇게 온 간첩이다. 막 농담하지 말아라. 요즘 날 놀리니? 당연히 이렇게, 그렇게 나오지. 이렇게 된 거고 내가 널 이렇게 사랑은 했지만은 너한테서 필요한 것도 그러니까 얘가 그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뭐 부탁한 게 그래서 그랬냐? 이러면서 내가 그 신분에도 알면서도 네가 날 사랑한다면 택해라. 한국을 택하겠냐, 날 택하겠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를 택하겠다. 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자수해라. 그래서 자수해서 우리 같이 살자. 평범하게 살면 안 되겠냐. 그래서 안 된다. 그 헤어지자 그랬어요. 그래서 헤어지자고 했더니 얘가 자기 죽겠다는 거예요. 그럼 죽어라. 응, 그때는 그 죽어라. 죽어라 하고서는 그냥 거실에 나서 우리 딸하고 뭐 하다가 보니까 90알을 다 먹은 거예요. 수면제를. 그게 너무 놀라셨겠어요. 그거 먹어서 바로 이렇게 쓰러지지는 않더라고요. 응, 그래서 한참 더 자수해라, 자수해라. 내가 널 사랑하니까 자수해라. 그러더니 픽 쓰러지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래서 그때 제가 또 혼돈이 온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사람 다시 살면 나를 신고할 테고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방치를 한 거죠. 네. 병원을 가야 되는데. 네, 병원을 가야 되는데 저도 사실은 이게 내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몇 시간 동안 그렇게 방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러다가 내가 내 신분보다도 내 살인자로 내가 누명 쓰고 내가 잡혀가겠다. 그럼 살인자면 영원히 이 땅에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그다음에 119 불러서 우리 병원에 가니까 못 산다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빨리 왔어야 되는데. 네, 빨리 왔어야 되는데 그래서 서울의 병원으로 옮겼어요. 네, 옮겼어요. 큰 병원 옮겨서. 네, 그 중환자실에서 일주일 만에 살았어요. 그 깨어난 이후로도 좀 만나신 네, 거예요? 계속 만나 10개월 동안 만났죠. 그럼 남자는 계속 자수하라 그러고 네, 네, 네. 본인은 못 한다 그러고. 네, 싸우는 과정이었고 그다음에 제가 그 친구한테 너 나중에 일본에 가서 공부해라. 내가 일 있어서 갈 테니 일본에 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내가 자수하는 거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군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제가 구속이 된 거죠. 그리고 구속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네, 네. 그러다가. 어떻게 다 잡히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결정적인 계기를 한 방을 한 거는 가정집 아줌마. 우리 제가 일하는 예. 가정 조선족 아줌마가 그 아줌마가 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출국시켰어요 그날로. 예, 그래서 출국시키니까 그 아줌마가 이야기한 거예요. 또 신고를 한 거예요. 아, 내가 보기에 이 여자 이상하다고. 돈도 많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보니까 뭐 북한 쪽에 뭔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제가 그때 52곳을 강의를 다닌 거예요, 군부대에. 근데 그 강의를 하는 내용이 좀 이게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이라서 그래서 제재를 많이 기무사에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52곳을 다 다녔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내사를 3년 동안 했어요. 제가 구속되던 날에 7월 15일이었는데 아침에 7시인가 8시인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창문 항상 불안하니까 제가 작은 창문으로 딱 보니까 벽 쪽에 그냥 그 복도 쪽에 쫙 뭐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 어떻게 망설일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딸은 앞에 있지. 그렇다고 내가 얘를 죽일 수도 없고. 그래서 문을 열어주게 된 거예요. 문을 열어줬는데 베란다부터 시작해서 들어갈 수 있는 데는 내가 자살할 수 있는 곳은 다 막아놔. 예.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내가 우리 딸을 안고 딱 들어와서 그냥 한쪽 방은 압수수색하고 한쪽 베란다까지 다 서고 화장실까지 들어가고. 근데 그 세 번째 그분 예, 예.
그분도 사실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게. 같이 그러니까. 구속이 됐다면서요. 저는 그때 구속된 거를 몰랐어요. 나중에 증인 출석하면서 그 친구가 구속된 걸 알았죠. 그다음에 11월 9일 날 처음 법정에서 그런 상태를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봤죠. 네. 아유 가요 없어. 너무 초라해서 막, 마음이 너무. 예, 막, 좀 제대로 쳐다 못 봤죠. 그러면 그 황대인은 어떻게든 살리고 좀 싶으셨겠어요. 제가 판사 앞에서 그랬어요. 뭐라고요? 판사님 저 위증죄 해도 되나요? 이 사람 다 진술한 거 다 거짓말이니까 나 살리고 싶다는 수가. 원정아 씨 마음만 받겠습니다. 워낙 증거가 많으니까. 네, 증거가 그 친구한테서도 증거가 많이 나오고 해서 빼도 박도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럼 구속되는 상황에서 서로 사이는 굉장히 좋으셨겠어요. 연락 편지 같은 거 좀 주고받으시고. 네, 그때는 서로가 막 몇 달 동안 못 만났잖아요. 제가 7월 달에 구속되고 11월 달에 보니까 궁금했잖아요. 그 친구도 저에 대해서 궁금했고 안부에 걱정됐고 그래서 법정에서 배려를 해서 증인 거기 끝난 다음에 둘이 만나게 해줬어요. 그래서 나는 걔한테 니는 왜 바보처럼 다 이야기하냐, 니 바보가 아니냐 막 이러면서 그럼 증거물들이 하드디스크랑 다 그게 다 나와서 방법이 없었다. 애틋하게 잘 이렇게 막 편지도 오고 가고 마음을 그렇게 주고 받으시다가 그렇죠. 예, 그러다가 예. 뜻하지 않은 위기가 찾아와요. 아마 그 언론 때문에. 네, 저는 그때 저에 대한 거를 구치소에 있으면서 전혀 못 봤어요. 뭐 텔레비 자체도 못 보고 신문 자체도 못 보고 오직 뭐 검찰에만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어느 날 내가 검찰에 보강수사하느라고 나갔는데 월간 잡지 거기에 내 사진 뭘 얼핏 딱 봤는데 제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교도관한테 뿌리치고 그냥 저 봐야 되겠다 딱 펼쳐본 거예요. 와, 그다음에 날조기상 전부 그때 그 사실 그 사건이 이슈가 되면서 자극적인 기사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여간처이다 보니까 그 미모를 무기로 남자를 홀렸다. 뭐 수많은 남자들과 은밀한 관계였다. 이런 기사들이 좀 많이 났었어요.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신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검찰에다가 물어봤어요. 왜 이걸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 그거는 언론사에서 자기 마음대로 쓴 거래요. 그리고 그때 당시 제가 검찰 수사 받을 때도 기자들이 한 번도 안 왔어요. 인터뷰한 적도 없는데. 인터뷰한 적도 없고 그때는 다 차단됐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기자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그럼 없어요. 국정원과 국방부를 농락했다는 기사도 있었는데 이것도 잘못된 기사예요. 그거는 맞아요. 예, 그거는 맞는데 군부대 강의를 다니면서 수많은 간부들을 알고 좀 높은 분들을 알고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엄청 저 때문에 타격을 받았죠. 다 남자니까. 그건 언론에 나온 것처럼 잠자리를 하거나 그런 건 그런 없어요. 건 아니었는데 예, 마치 예, 그런 예, 예. 쪽으로.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뭐 김소령 일도 있고 황대 일도 있고 뭐 이렇게 돼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그 황대 입장에서는 제가 나와서도 배신감 느끼겠어요. 엄청 배신감 느꼈죠. 그러고 나서 황대가 편지를 안부까지 막 이렇게 걱정해주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막 악플 같은 거 보내서 만장같이 7장에 걸쳐서 욕. 예, 바로. 7장이 다 욕이에요. 원망의 글을 보낸 거군요. 예, 그래서 난 아니라고 막 설명을 해서 편지를 저도 막 거의 책 한 권을 다 쓰다시피 하면서 보냈는데도 마지막엔 비수 같은 말이 저한테 천벌받아 죽으라고. 예. 편지 말고 직접 만나서 얘기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그 이후로? 그때 그 이후로는 없어요. 그 이후로 증인이 3번까지 갔었는데 제가 안 보겠다 했어요. 저 보는 게 너무 괴롭고 어떻게 내가 뭐 걔한테 다 설명을 한다고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이후로 다시 만나신 적도 없고. 예.
쪽은 그럼 몇 년형 받으신 거예요? 3년 6개월. 3년 6개월이고 이제 5년. 불거지죄 여러 가지죄로 내가 이렇게 된 바였는데 살 필요가 없겠다. 이제 뭐 온 한국에 뭐 다 도배가 됐을 텐데 내가 이제 뭐 형을 받고 살아서 나간다 한들 뭐 대한민국에서 내가 어느 만큼 편하게 살 수 있을까? 뭐 안 좋은 시선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눈초리들을 어떻게 내가 다 받으면서 살까? 막 이런 생각에 자살을 시도를 했죠. 그러니까 깨어보니까 구치소에 그 우려실이더라고요. 예. A는 날 버렸지만 조국은 나를 안 버릴 거라는 어떤 그런 믿음이 있으셨다면서요. 예, 있었죠. 제가 공판이 다 끝나도 항상 그 조국에 대한 거, 예, 향수가 없다고는 거짓말 못하죠. 근데 예. 그 원정아 씨의 기대와는 달리 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해서 이런 입장을 내놨더라고요. 원정아는 나라와 인민의 반역자, 남조선이 이런 여인한테 간첩 혐의를 씌우는 것은 완전히 음모다. 그러니까 이런 입장을 밝혔을 때 전 충격이었죠. 제가 16살부터 진짜 내 가족을 다 속이면서 그리고 나라에 그렇게 충성을 다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애도 이렇게 낳고 헌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도하는 거는 장성태기를 온갖 투자 판단을 다 가져다 한 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북한에 대한 순수한 마음이 완전 제가 악의적으로 변한 거죠. 예, 북한에 너무 실망을 많이 했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된 다음에 우리 집 가족 전부 재산 압수하고 조카들까지 다 어디 실려갔다 하더라고요. 그럼 생사를 모르고요. 네, 제가 나와서 알아봤는데 그렇게 됐더라고요. 마음이 좀 살아계신지 어떻게 되셨는지도 그러면 지금 전혀 모르는 상태시겠네요. 그 북한이라는 나라가 원래 북한이라는 나라가 너무 이렇게 한 사람이 잘못하면 할 때까지 이렇게 처벌하는 나라라 이렇게 여기처럼 뭐 제대로 된 법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순간에 자기네 마음대로 잡아갔다 잡았던 레벨 막 이러니까 생사 여부는 지금 확인할 수도 없고 끊임없이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안 된다 알아볼 필요도 없다 하더라고요. 근데 교도소에 계신 동안 아기는 그러면은 아 정부에서 봐줬어요. 나라에서 잘 키워져가지고 예 그나마 좀 지금 위안이 많이 됐죠. 몇 살? 지금 몇 살 됐어요? 12살이요. 아유, 이제 아직 초등학교 너무 6학년 됐겠네요. 네. 엄마의 그 인생을 다 알아요? 예,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쳐봤다 하더라고요, 인터넷에. 그래서 교도소에 접견을 왔는데 엄마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엄마를 믿으니까 엄마가 왜 그랬는지도 나는 이해를 하니까 위로 많이 해주더라고요. 딸이 예, 아주 그냥 예, 우리 딸이 똑 부러져요. 그러니까요. 따님한테 혹시 방송을 통해서 한마디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하세요. 엄마가 처음에는 니를 낳고도 많이 혼란 속에서 니한테 정을 많이 못 줬는데 네가 이렇게 잘 커져서 엄마를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해해주고 받아줘서 그리고 엄마를 많이 위로해줘서 엄마가 지금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것 같아. 너랑 나랑 대한민국에 혈육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오지하고 잘 살자. 그래요. 오늘 그 대찬 인생을 통해서 정말 저희가 이야기를 쭉 이렇게 듣다 보니까 참 파란만장하게 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방송을 통해서? 저는 대한민국 국민분들이 저에 대한 많은 오해와 그리고 저를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봤던 부분들 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이해해 주시고 좀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차가운 눈초리를 안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야 될 일원으로 또 하나의 엄마로 사는데 지금도 따가운 시선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한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감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그 원정아 씨를 다른 시사 토크 프로에서 몇 번 나온 걸 뵀어요. 근데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 대찬 인생에 잘 나오신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더러 그 원정아 씨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아 그랬구나로 해소가 많이 될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역시 지켜보니까 그저 평범한 여인네일 수 있고 한 가정의 엄마일 수 있고 딸일 수 있고 근데 다행히 그 험난한 세상을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감당할 능력은 강단이 있는 분 같아서 여러분들이 많이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시면은 모녀간의 행복한 미래가 열릴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이 나이 될 때까지 얼마나 불안하게 사셨겠어요. 좀 따뜻하게 좀 감싸 주셨으면 좋겠고 따님하고 이제 나만의 정착을 잘 하셔서 봉사도 많이 하시고 좋은 일 많이 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울지 마시고요. 네, 오늘 정말 용기 내서 나와주신 우리 원정아 씨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